작년에 제가 올려드린 유튜브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올해 전개되고 있는 내용하고 정말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몇 가지 좀 짚어보고요. 최근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하면서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가 이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4.8% 지금 올라가 있죠.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이 그만큼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반증하는데,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지표로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말로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또 반영하는 그런 지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보시면 3.3% 돼 있고, 조만간 인플레이션이 한 5%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것이 현재 경제 전문가들이 보는 눈입니다. 5%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었을 때 올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약 한 2.5%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실제 우리 성장은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경제가 위축이 된다는 거죠. 실제 경제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2012년 10월 이후 9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소비자가 지난 1년간 체감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는 물가 인식도 2013년 1월 이후 9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5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준 기초가 주목된다 했는데,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렸죠. 이제 올려서 우리나라 금리가 1.75까지 갔습니다. 연말 되면은 많게는 약 한 2.75까지도 갈 수가 있다. 3% 가까이까지 갈 수가 있다. 적게 가더라도 아마 2.5% 수준 가까이까지는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계 대출이 많은 분들은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제가 누누이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부터 이미 제가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과거에 2007년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고점을 도달하고 2008년, 2009년도를 지나면서 그때 당시에 역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전부 무너졌거든요. 무너지면서 그분들이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늘 주의를 하라고 얘기해왔고, 작년에 제가 올려드린 유튜브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올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내용하고 제가 드린 말씀하고는 정말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 유튜브를 일주일에 1개 또는 2개, 아니면 열흘에 1개 또는 2개씩 제가 올릴 거니까 계속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FOMC죠.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6월 예상 기준 금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0.2에서 0.5로 예상하는 것이 빅스텝입니다. 0.5는 95% 이상을 예상을 한다. 이거는 뭐 거의 0.5 올라간다라고 일단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죠. 소비자 심리 지수를 계산해 봤더니 빨간색 보이시죠? 금리 수준별처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월등히 높죠. 그런 반면에 현재 경기는 어떻게 보느냐라고 봤더니 경기가 이렇게 확장 국면을 있다가 점차 경기가 지금 현재는 22년인데 내려서 조금씩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더 낮아질 겁니다. 낮아질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생활 형편 전망이라는 게 있죠. 이 보라색 겠죠. 생활 형편 전망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좀 좋아지다가 계속 이제 나빠지고 있죠. 나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우리 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그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 지출은 또 코로나가 지나서는 게 일단 소비 지출은 늘어날 것이다. 현재 그동안 우리가 약 한 2년 동안 소비를 제대로 못했던 그런 돈들이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소비가 늘어나면 사실 경제는 좋은 건데 근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길어야 앞으로 1년, 내년 중반 그 정도 지나면은 아마 소비가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 거래량을 봤더니 밑에는 이게 거래량이죠. 근데 이제 평균 거래 금액이고 쭉 2014년, 13년이 거의 최저점을 이루고 있죠. 여기 2007년도에 최고점을 찍고는 쭉 내려왔습니다. 일대 내려오고는 다시 서서히 반등을 해서 제가 보건대는 2019년도 말 이 정도쯤이 사실은 거의 최정점이었다라고 보는데 요 뒤후에 발생된 요거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힘은 코로나가 다 끝나면은 무너질 수 있는 힘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개인적으로 여기 아파트가 쭉 올라갔다가 거래량이 그냥 뚝 떨어지죠. 이 가격으로 볼게요. 거래량을 보시면 돼요. 거래량 자체가 올라갈 때는 가지만 고점 부근에 가면은 그다음부터는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가격이 수직 낙하하는 그런 현상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아마 많이 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우리 상황을 봤고요. 다보스 포럼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은요. 스위스에 있는 다보스에서 경제인들이 다 모여서 현재 경제와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럼이죠. 핵심이 이겁니다. 복합위기다. 복합위기라는 게 뭐냐면은 첫째, 이 인플레이션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원인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돈 풀기를 했고 그 엄청나게 풀려져 있는 돈들로 하여금 물가가 치솟기 시작을 해서 자산,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런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었고 더불어서 공급망 쇼크다. 이건 또 뭐냐면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 간의 사람,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죠.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얘기하는 거죠. 원자재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오는 쇼커. 그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에너지 불안. 이제는 각국 간의 전쟁도 같이 포함했어요. 에너지가 원활하게 세계 경제에 잘 유통이 되지 않아서 불안한. 그래서 에너지 역시 가격이 올라가죠. 그런 등등으로 인하여 이거는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공급망도 풀어야 되고 에너지가 잘 풀려야 되고 인플레이션은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고 금리를 올리다 보면은 이런 자산 가격 하락 등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자산 가격이 하락이 되면은 그때는 더 큰 또 문제가 돼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복합이다.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공급망 쇼크, 에너지 불안을 다 해소를 해야 되고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자산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 자산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또 다른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역의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앞에 거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동시에 해결한다는 거는 글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장기화된다는 거는 자산을 갖고 있는 우리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자산 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오르기에바라는 IMF 총재가 성장이 둔화될 때는 유가가 잡히겠지만 성장을 둔화시킨다. 이 말은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은 둔화됩니다. 성장이 둔화가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유가도 잡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급망 쇼크로 해서 식품발 고물가는 이어질 것이다. 밀가루라든가 지금 뭐 식용유 대란도 났죠. 각 나라의 전쟁 등등으로 인해서 식품이 하나의 그 나라의 무기가 되는 현상이 막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런 식품발 고물가는 이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 식품들이 원산지가 골고루 잘 생산해내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이게 자연하고도 관계가 돼 있는 거고요. 전쟁, 뭐 기후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서 이런 식품발 고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품발 고물가는 우리 식생활하고 직결되는 가계 비용에 대한 부담이 확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돈을 붙잡고 있고 돈을 쉽게 풀지를 못하고 소비 투자로 이어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더 위축되는 것이죠. 루벤스타인 칼라일 회장을 얘기하기로 미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현재 129%다. 여기에서 금리가 만약에 뛴다면 이거는 재정위기가 불보듯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재정위기 또 금융위기 2008년도에 그런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 부분은 사회의 한 축이 좀 격하게 얘기하자면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사라져야 위기가 극복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좀 보여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등 약 한 70% 이상이 하락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향후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전망할 거냐 이렇게 봅니다. 금리 이거는 뭐 인상이 안 될 수가 없죠. 지금도 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는 올해 말에 2.75까지도 갈 수도 있다. 최소 2.5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올해 말까지 가면서 거의 1.5에서 많게는 한 2% 가까이까지 갈 수도 있다. 금리가 서서히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올라버리는 거죠. 대출을 받았는 가게들이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은 물론이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자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자가 높아지면은 원금 상환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원금 상환에 대한 비율을 또 같이 높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가 높아지고 원금 상환 비율까지 같이 높아지면은 특히 우리 부동산하고 연계시키면은 부동산을 구입을 했는데 많은 대출을 안고 있었던 사람들 또 중간 과정에서 대출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런데 그 대출이 나오는 수익보다 오버해서 더 큰 이자를 부담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뭐하러 갖고 있어? 그럼 더 많은 물건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물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중과세 제도를 1년간 유예하면서 물건이 많이 나오면은 거래가 많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안 된다. 반짝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장기적으로 수요자는 구입을 하고자 하는 구매자는 물건이 많으면은 기다리는 습성이 있는 것이지 물건이 많으면은 서둘러서 구입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의 수요청만 효과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위축이 돼서 구입을 안 하려고 하겠죠. 돈도 그만큼 적게 풀려나가니까. 구입하는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가는 것에 대한 효과는 세월이 가면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급망 해결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바로 이 얘기죠. 공급망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코로나 극복, 식량을 무기화하는 거 그리고 또 이거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신냉전 시대입니다. 신냉전 시대가 바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신냉전 시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신냉전 시대는 모든 것이 무기화되어 갖고 하는 게 우선 경제전쟁부터 지금 이미 치르고 있죠.
사실상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트럼프 정부 때부터 이미 무역 전쟁이라는 것을 무기로 끄집어내서 전쟁을 치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극복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라 과연 이것이 극복이 언제가 돼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냉전 시대가 힘이 오래 가게 되면은 이건 정말 힘든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금리 인상을 시키는 이것 이외에는 기타 뾰족한 수단이 없다. 인플레이션 잡는데 다른 어떤 수단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구인들의 머릿속에는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자산 시장이 일단은 붕괴가 될 거다. 특히 우리 부동산 시장도 많이 내려오고 붕괴라는 수준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는 몰라도 제 기준으로는 거의 최소 30에서 40% 정도까지는 최소한 붕괴가 되고 나서 그 바탕에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될 거다. 이런 새로운 질서 형성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당연히 아파트 시장뿐만 아니라 재개발 시장도 마찬가지죠. 같이 흘러가니까요.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을 우리는 안 할 수는 없는 시스템이니까 투자는 역시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수익형 상품. 대출을 안고서 가는 시대는 이제는 아닌 거죠.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수익형 상품에 투자를 하든지 투자금에 대한 회전율을 높이는 돈이 묶여서 세월이 지나서 올라서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내 수익을 올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갭 투자를 해서 전세금이 올라가서 그 돈이 다시 나오거나 회전이 자꾸 높아지는 그러면 그 나오는 돈으로 다시 또 투자를 하고 또 나오는 돈이 많아지면 또 투자하는 투자금 회전을 높이는 투자 이 두 가지 투자 방법은 굉장히 유효할 것이다. 그 이외의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이미 다 되어 있거나 관심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현금 확보를 해야만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가장 큰 어려움은 지금 우리는 부동산 하나만 얘기하지만은 부동산만 볼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불어닥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인플레이션은 지금 종전에 있었던 상황하고는 달라서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는 지금은 어쩌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그런 방향으로 갈 확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 그러기에 대한 우리 투자자들은 개별 자산들을 운영을 꼼꼼하게 잘 해야 된다. 제가 우리 고객들에게 수도 없는 갭 투자를 시켜드렸고 20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아파트 가격이 바닥일 때는 재개발 쪽 위주의 물건도 굉장히 많이 권해드렸는데 어느 것 하나 할 것 없이 투자의 시기가 있는 거다. 그 물건에 따라서 또 그런 갭 투자를 해서 많은 것들을 갭 투자해 놓으신 분들은 오피스텔이라든가 특히 소형 쪽으로 지금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갭 투자의 효율이 떨어져 버렸지만 불과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충분히 갭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팔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 회전율을 높이는 투자죠. 끊임없이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투자가 세월 지나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정말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서 많은 고객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렸고 언제나 그런 시기는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있죠.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시대 상황을 잘 극복의 방법을 찾아서 체계적으로 가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 뭘 하나 사자 즉흥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죠. 투자 계획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먼 미래까지 보면서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운용을 해야 된다. 사실 저는 부동산 업계에 18년이라는 동안 몸을 담고 있고 저도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제 같은 경우는 저는 위험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거의.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시고 특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꼭 우리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제 세미나를 반드시 한 번씩은 듣는 것이 좋겠다. 무료 세미나니까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오셔서 들으시고 또 자산 운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다.
제 세미나는 어떤 지역이나 물건을 설명하는 세미나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14년 동안 세미나를 해오고 있지만 지역이나 물건을 설명한 세미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설명하고 투자 방향을 설명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중심으로 한 세미나니까 유튜브 계속해서 잘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소개도 해 주시고 세미나에도 오셔서 같이 좋은 의견들도 게재를 하시고 그렇게 좋은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